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일하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구를 식물 행성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생물의 무게, 즉 생물 총량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 생태계는 식물이 무려 생물 총량의 84%를 이루고 있으니까 식물이 우점용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지구 생태계를 식물 행성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구 생태계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인 식물이 그토록 많기 때문에 먹이사슬이라는 피라미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간단한 무기물을 어떻게 유기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지, 그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묘사를 한 것인데요.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가 5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당, 5탄당의 결합을 해서 6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이 잠시 만들어지고요. 이 화합물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곧장 쪼개어져서 두 분자의 3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당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쪼개어진 2개의 시스리는 똑같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두 분자의 3탄당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과정, 이산화탄소의 탄소가 5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당에 결합하는 이 과정은 에너지가 필요로 하고 이것을 매개하는 촉매가 필요로 합니다.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를 루비스코라고 하고요. 에너지는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생성한 ATP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밝힌 분이 켈빈 박사님입니다. UC 버클리에 계시던 켈빈 박사님이 벤선 박사님과 같이 켈빈 벤선 회로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1961년에 그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켈빈 교수님이 실험하신 이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야 식물이 크게 두 종류의 식물로 나뉘어지고, 하나는 C3, 하나는 C4 식물,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켈빈 박사님은 수생식물을 물 속에다가 집어 넣고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하는데, 그 다음에 빛을 쬐어준 다음에 수생식물이 만들어내는 유기물을 쫓아가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3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3탄당이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죠. 이런 켈빈 벤선 회로를 이용을 해서 식물은 광합성 과정에서 고정한 탄소를 설탕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 과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옥수수를 재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벼하고 옥수수가 자라는 걸 보면은 벼의 생장 속도에 비해서 옥수수의 생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왜 이렇게 빨리 자랄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시포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체가 진화해 가는 과정에 시스리 식물이 약간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 엉뚱한 짓을 통해서 광합성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낸 것이 C4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C4 식물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데 루비스코라는 효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효소를 사용합니다.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광합성 효율의 저하를 원천적으로 극복해낸 식물, 그 식물이 C4 식물입니다. 단일 단백질로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양 생산되는 것이 루비스코라는 효소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잎 안에 20% 정도의 단백질이 다 루비스코 단백질이고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데다가 식물의 생물 총량이 84%나 되고 제일 많으니까 단일 종류의 단백질로는 루비스코가 제일 많죠. 이 루비스코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효소로서 촉매 반응을 하는데 너무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루비스코가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약간은 멍청한 짓을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루비스코에 결합이 되면은 5탄당의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3탄당을 만들어내는 반응을 하게 되지만 이산화탄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 5탄당을 쪼개어서 3탄당 한 분자와 2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고정해 놓은 탄소를 방출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광호흡이라고 하고요. 루비스코는 이산화탄소하고 더 잘 결합을 하지만 탄소가 없는 상태가 되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광호흡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호흡이 대낮에 햇빛이 아주 좋을 때 엄청나게 합성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대략 한 0.03% 정도 들어있나요? 대낮에 햇빛이 좋을 때는 그렇게 적은 양이 들어있는 그 이산화탄소가 잎세포 내에선 쉽게 고갈이 됩니다. 광합성 과정에서 유기물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낮에 햇빛이 좋을 때 25% 정도의 광합성 산물이 광호흡을 통해서 방출되어 나가는 비효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식물들이 대부분 그런 비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C4 식물은 생산성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이런 루비스코의 어리석은 짓, 그 짓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진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C4 식물은 크게 두 가지 진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산화탄소를 처음 유기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루비스코를 쓰지 않고 다른 효소를 씁니다. 그 효소가 이산화탄소의 탄소를 3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에 결합시켜서 4개의 탄소로 된 화합물을 광합성의 첫 산물로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과정, 탄소가 고정되는 반응과 켈빈 벤슨 회로로 설명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 두 과정을 공간적으로 분리해 놓는 진화적 정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구조를 크란츠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4 식물을 잎의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시스리 식물 잎의 단면을 잘라서 보는 것과 사뭇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4 식물을 가만히 보시면은 가운데 관다발, 물관 채관에 있는 관다발이 지나가는 그
관 주위로 빽빽하게 세포들이 둘러싸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포들을 관속초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층의 관속초 세포 바깥으로 또 다른 세포층이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를 여육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이유가 여육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C4 형태로 고정을 하고, 그렇게 고정된 산물을 관속 조직 옆에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관속초 세포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달된 C4 대사 물질에서 이산화탄소가 해리되어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 그쪽에 탄소 고정 산물을 계속해서 관속초 세포로 밀어 넣기 때문에 관속초 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주변보다 훨씬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루비스코는 이산화탄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즉 광호흡의 비효율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진화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간적으로 이산화탄소 고정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켈빈 벤슨 회로가 돌아가는 것이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C4 식물들은 주로 굉장히 햇볕이 강하고 온도가 높은 아열대 지역에서 이제 진화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열대 지역보다도 더 뜨거운 지역에서 살아가는 식물들, 대개 이제 선인장 식물들이 되겠죠. 그런 선인장 식물들도 그럼 C4 대사를 하나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은 선인장 식물들도 C4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를 하는 식물을 크라슐라시안 애시드 메타볼리즘, 즉 선인장 식물의 대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해서 캠 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캠 식물하고 일반적인 C4 식물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일반적인 C4 식물은 탄소 고정과 켈빈 회로를 공간적으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선인장 식물은 그런 공간적 분리 대신에 시간적으로 이산화탄소의 고정과 켈빈 벤슨 회로가 돌아가는 걸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열대 지역은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렇게 기공을 낮에 열어놓으면 아마 말라 죽게 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낮에는 기공을 닫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분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광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라는 공기가 필요하죠. 이걸 언제 받아들이느냐? 밤에 기공을 열어놓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밤에 이산화탄소를 C3 화합물이랑 결합시켜서 C4 대사물로 전환을 한 물질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밤에 그걸 쭉 축적을 해 뒀다가 낮에 그 C4 대사 물질에서 이산화탄소를 하나씩 해리시켜서 그렇게 해리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낮에 켈빈 벤슨 회로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C4 대사가 워낙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 현재 자라고 있는 C3 작물에 C4 대사를 집어넣을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유전공학자들의 아마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중국의 어느 과학자는 이 C4를 폐에다가 집어넣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90년대 초반에 이 C4를 장착한 그런 C3 식물, 그걸 개발하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개발된 작물이 생산성이 더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진화생물학자들이 꽤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은 진화적으로 이미 그것을 사용한 그런 작물들이 만들어졌을 것인데, 온대 지방에서. 근데 그런 진화적인 적응이 루비스코라는 효소 안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걸 일단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조류 중에 어떤 조류는 루비스코가 산소하고 결합을 하지 않는, 이산화탄소하고만 결합을 하는 루비스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온대 지역에 자라는 작물에서는 그것이 안 만들어지느냐, 진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진화생물학자들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진화생물학자들은 루비스코가 그렇게 똑똑하게 진화되지 못한 것에는 광호흡이 가지고 있는 진화적인 이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낮에 햇빛이 굉장히 강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식물 세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활성산소 종이 형성이 됩니다. 활성산소 종은 암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그 분자죠. 그것들을 광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광호흡이 진화적인 이덕이 있어서 루비스코가 진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광합성 과정에서 햇빛이 아주 좋으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된 환원성 분자들이 많이 생성이 될 텐데 그 환원성 분자들 또한 반응성이 너무 높아서 세포들을 파손시키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제거하는데 광호흡이 작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꽤 그럴듯한 설명이고 저는 아마 그 설명이 맞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루비스코의 그 멍청함이 지난 20억 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별로 좋은 설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시포식물은 전체 식물체의 생물 총량으로 봤을 때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체 광합성 생산량의 23% 정도를 시포식물이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산량을 봤을 때 거의 4배 이상의 그런 어떤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오늘은 식물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시스리 식물, 시포식물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